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지방선거 봐야겠죠. 정청래 충청 거쳐서 인천으로. 충청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충청 거쳐서 인천은 뭐 보나만 하고, 호남은 뭐 전북 때문에 가는 거고, 그렇네요. 일단 충청 눈에 또 밟히고. 예, 장동혁 서서문 사고의 현장 유세 중단. 송원석이가 경기 강원. 여기도 강원이 낑기네. 우짜 개인적으로 5월 22일 2026년 뭐 올해입니다만 하여간에 5월 22일 뉴스몸에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충남, 강원 이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섞어서 말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까지 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다 먹고요. 국힘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충남하고 강원 중에 하나를 먹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짝 한 7개 정도는 예상했는데 계속해서 강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돌아다닌 거 동선을 보면은 대충 판세가 눈에 보이겠죠. 괜찮으면 이쪽이 안 가지요. 국힘은 할만하니까 가는 거고, 더불어는 지금 이제 발등에 물이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이제 뭐 부산,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김부겸은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거는 초반에 바람머리용으로만 쓰인 거다. 그거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부산도 안 오고 뭐 충청도 이쪽으로만 호남 라인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국힘은 이제 강원도까지 진출하고 충청도도 가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의미심장하다 해가지고 동선만 봐도 대략 판세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이거는 뭐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정부 8월 원유 대란 가능성 대비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난다고 이 소리 씩씩하는 거야? 울자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위대한 국민 탄핵 분명히 나온다고 울자가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축류 방출 카드 아낀다. 안 한다 이 소리야? IEA 방출 시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다냐 신중보도 그거 안 푼다는 소리 아니야 지금? 안 풀어도 페널티 없다. 7월까지 안정적 원유 확보. 지금 미국 물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7월까지 안정적 원유 확보 이거는 미국에서 물건 빼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최악의 상황 대비야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거 위대한 국민 타령 그 분명히 나온다. 무한폐렴 때 봤습니다. 무한폐렴 때 문재인이 하던 거 봤잖아요. 비축류 방출 필요성을 이거 떠들기만 하고 이제 비축류 방출을 안 한다는 소리 아니야. 이러면서 뭐 정유사들이 가지고 물건 구해온다 하면은 수압질이나 해주고 앉아있고 계속 그지 됐죠? 그 우짜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압질이나 하고 앉아있다고. 하여간에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는 지금 지방선거에 올인해가지고 이 짓거리를 차고 잡아요. 이제 뭐 8월에 원유되나 지방선거만 어째 능구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땜빵하고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대란 가능성 대비 대단하다 진짜. 넘어가고요. 숫자는 아무리 그래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120여 개 KTX 운행 중지 변경 행신에서 서울 KTX도 운행 중다. 어제 그래 가지고 철거하는 데 가지고 무너졌더라고요.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붕괴. 이거 보니까 이거 보나 마나만 저 선거판에 관심 있고 정치에 환장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유불리를 또 따지고 이지를 할 건데 지랄이란다. 그럴 건데 우짜는 이거 서소문 고가차도 이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아는 거긴데 이거 보면서 딱 그거 생각났습니다. 뭐 생각났냐? 박원순이가 뭐 떠들었습니까? 도시재생 떠들었죠.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이 뭡니까? 있는 거 해가지고 우째 그잘 해가지고 단돌이나 해가지고 계속 우려먹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철거 현장에서 썩어가지고 이게 6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사고가 났다. 사람 인명사고가 터졌다. 하여간에 박원순의 도시재생 그 탄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정원호에 대해서는 우짜견적으로 박원순이 시즌2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는 뭐고 우짜 관점이 그러는데 무조건 겁니까? 북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방사포 섞어서 시발 다 섞어 쏘네. 정원이가 참관. 현 정세는 부단한 군사력 갱신 재촉한다. 강력한 포병무력. 아이고. 포병무력이면 보나마나 뻔하지요.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뭐 해가지고 꼬라지가 이스칸데르 북한반 이스칸데르 그거지요 뭐.
예, 고려돼 있죠. 예. 사거리 200, 그렇지. 이거는 우리 한국 그쪽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빅 100km. 아이고, 이러면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입니다. 예, 사정거리 100km 순항미사일. 예, 다 이 섞어서 쐈다. 지금 보면 이게 전부 다 수도권, 이 근거리 탄도미사일 80km. 이 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을 타겟으로 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 대단하죠. 이런데 뭐 북한 어쩌고 저쩌고 뭐 북한에 해가지고 뭐 축구팀 왔다고 난리지기고 앉아있고 잘 돌아가고 자빠졌는데 우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예전에 한국전 터지기 전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계속해서 우짜가 말씀드렸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잘난 위대한 외교 천재라고 자칭하고 있는 지그들끼리 자칭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그 러시아하고 어떤 식으로든 커넥션을 유지해야 된다고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이 북한 발악이들은요, 외교의 기준이 어디로 돼 있냐? 왜 그 러시아 등을 통해서 북한에 어떻게 해가지고 레버리지로 삼아서 해가지고 가겠다 이게 아니고 북한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다음 러시아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글로 처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윤석열이 저 자폭질 했을 때 러시아 RT에서 나온 기사 그 아시아 쪽에 전문가인 러시아 그 전문가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말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미 견적이 다 나와 있다니까. 국힘은 그나마 이제 좀 약간 이거 풀이한데 이 더불어하고 자칭 진보는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뭐 사관이라 해야 되나 이거 자체가 그냥 완전히 북한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뭐 외계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개똥이고. 하여간 뭐 계속 얘기하니까 지겹다 이것도. 예, 주한미군 사령관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그렇지. 요거는요 아시아 중심 빼야 됩니다. 아시아 중심 빼고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중국용 당금이다. 네, 이거는 지정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요. 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베이징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한반도입니다. 대중국 견제 효용 의식한다. 뭐 이래 얘기하고 이것도 제가 정말 지겹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이 중요도, 지정학적 중요도를 갖다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게다가 자칭 그 뭐 엘리트 또는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방귀 좀 낀다는 것들은요, 죄다 사대주의에 쩔어 있습니다. 근데 우짜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핵무장, 우짜가 뭐 핵무장 괜히 이야기하겠어요? 미국이 보장을 못 해주니까 핵무장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억수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옛날 역사 보세요. 옛날 역사만 봐도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동북아 쪽에 정세가 막 출렁출렁하고 그랬습니다. 그 역사에 관심만 있어도 지정학 몰라도 역사에 관심만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뭐 임진왜란 등등 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게 다 그게 그겁니다. 하여간 아이고 오늘 또 떠들기만 벌써 8분이네. 하여간 우짜가 보기에 지정학적으로 해가지고 브런슨이 대놓고 해가지고 중국용 비수다라고 얘기했고 우짜가 참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정학적 중요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도를 갖다가 너무 모른다.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 그리고 방귀좀 낀다는 것들은 죄다 사대주의에 쩔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미국, 중국 해가지고 사대주의도 문제입니다만 북한 이 주체에 대한 이 사대주의 정말 답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면 0.21% 조금 내려가지고 1온스에 4,507.30달러가 됐습니다. 뭐 옆으로 기고 있네요. 옆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은땅이 보시면 2.13%좀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여전히 52평선 위에서 놀고 있네. 차트 모양으로는 금덩이보다는 낫습니다. 금덩이보다는 낫다는 거는 뭐 어쩔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옆으로 계속 기고 있다는 거 아주 묘하게 잘 기고 있죠. 하여간에 2.13% 은덩이는 상승해서 1온스에 76.95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기름 보시죠. 기름은 해가지고 브렌트유가 제일 비싸니까 브렌트유를 갖다가 우짜가 올려드립니다. 브렌트유 그 경우 마이너스 3.83% 하락해서 1배럴에 99.57달러가 됐습니다. 잘 돌아가죠.
예? MOU 나오고 무슨 아브라함 뭐 협정, 에이브람 협정 어쩌고 팔고 이 꼴이 나가지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다. 해가지고 우짜로 말씀드렸습니다. 80달러 간다? 예, 그러면 무조건 산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여간에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3.83% 하락해서 1배럴에 99.57달러가 됐고,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3.14% 하락해서 1배럴에 93.56달러가 됐고요. 5만 7월 물은 마이너스 6.09% 폭락해서 1배럴에 95.56달러가 됐습니다. 조금 더 저번에 보면 다른 석유 수송로 대표적인 게 뭐가 됐습니까? 밥 엘 만뎁 해협이죠. 후티 반군이 잡고 앉아 있는 거. 거기가 차단되지 않는 한 현물 유가의 경우 또다시 1배럴에 155달러를 넘길 가능성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짜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 만렙 해협이 막히면은 1배럴에 155달러 위로 현물 유가가 올라가겠지만 막히지 않는 이상에는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물론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공급 충격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거고요. 자 넘어가고 달러 인덱스 보죠. 달러 인덱스는 0.12% 찔끔 올라가지고 99.150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52평선 위에서 놀고 있죠. 볼린저 밴드는 잘 확장되고 있고요. 그렇네. 지금 이제 가지고 패드도 이제 워시 패드의 금리 결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런지. 이거는 우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달러 유동성이 이거 달러 인덱스가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관련해서 우짜가 터키가 미국채 다 팔아먹은 거, 뭐 얼추 다 팔아먹었죠. 그 관련한 얘기도 우짜가 빨리 작업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에 해가지고 일단 뭐 회원용이라도 빨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원화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0.60% 좋아졌습니다. 예, 좋아졌는데 차트가 완전 DB 쪽으로 차트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입했다 이 소리죠. 어제 해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1517원 여기 뜨는 거 갖다가 쭉 내려가지고 1500원까지 1501원까지 쭉 내렸다. 그래 되는데 뭐 올리면 내리면 뭡니까? 어차피 뭐 달러 인덱스 가지고 조금 튀니까 그대로 맛이 또 올라가지고 1달러에 100이란다. 1506.86원이 됐습니다. 전혀 좋지 않습니다. 이제 1,500원의 기본으로 깔고 가는 분위기다. 이러면요 1,600원 간다는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하여간에 어제 대바람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해가지고 도시락 던졌다. 이거는 분명하고 원화 차트 보는 김에 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해가지고 어제 리포트 나온 거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5월 28일에 예정된 그러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 내리죠. 내일 해가지고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 그 금리 결정이죠. 이거와 함께 또 5월 28일에 뭐가 또 열립니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제5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가지고 두 개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포트폴리오 유출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하락 압력에 직면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분석했습니다. 유가와 원화값이 똥값되는 거 이거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관련 재정 역학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돈뿌리기죠. 돈뿌리기. 선거 관련 재정 역학은 성장을 촉진하는 쪽으로 기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 스탠스를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요. 즉 이재명 정권이 이제 DB 쪼고 있다. 이 소리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파적 통화정책 이거 한국은행 얘기하는 겁니다. 매파적 통화정책과 억제된 재정 확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 얘기하는 거죠. 억제된 재정 확대를 결합한 규율 있는 정책 조합만이 원화를 지지할 것이며 반대로 이 둘이 따로 논다. 느슨한 조합은 원화의 하방 압력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하방 압력을 시게 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핵심 쟁점은 우리 한국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내부 즉 정책 조합과
정책 조합이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놓고 지적한 거죠. 돈 쳐뿌리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 주식 자금의 순유출, 그리고 해지, 수요, 그리고 지속적인 한국의 해외 투자이 뭡니까? 미국에 가지고 돈 준다는 거 그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갖다 가져오지 않고 외국에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한국의 해외 투자는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계획 및 해지 결정이 뭡니까 이거? 예, 주식 해가지고 비중을 갖다가 해가지고 24, 뭐 25% 쳐올리니 많이 그 소리 하는 그거죠. 이거는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화의 움직임이 전통적인 거시경제 앵커보다는 뭐 말이 이런데 뭐 펀더멘탈하게 이거보다는 포트폴리오 역학, 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돈을 돌리냐 이거에 의해서 점차 더 많이 결정된다. 원화의 움직임이 더 많이 결정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 끝났냐? 아니죠. 또 있습니다. 어제 가지고 20년 만기 한국 국채 옥션 경매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0년 만기 그 국채 옥션은요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실시가 되지만 어제의 경우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 때문에 5월 26일 그러니까 우리 25일에 있어야 되는데 맞지? 예. 25일에 있어야 되는데 26일 어제 해가지고 경매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기가 떡락해가지고 지난 세션 때 20년 만기 국채 옥션 회가 끝나가지고 수익률이 얼마였다? 3.610%인데 어제 경매 끝나고 무려 54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5% 이상 폭등한 4.145%로 해가지고 쳐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가죠? 예, 엉망진창입니다.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스타트 끄는 거는 보시죠. 2025년 10월 27일. 네, 뭐, 돈 쳐뿌리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죠? 예, 넘어가고요.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뭐 간단히 보시면 되겠죠. 0.24%.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차트하고 반대로 우리 원화 차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아주 무슨 뭐 접시처럼 밥그릇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엔화 차트가 그나마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엔화가 0.24%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9.306 구야 여기도 159에 제대로 넘어가네. 예, 요로 됩니다. 우자가 뭐 이미 말씀드렸죠. 160엔을 향해서 다시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위안화 결제량이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란전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에서의 글로벌 위안화란다. 글로벌 무역에서의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경 간 은행 지급 결제 시스템 뭡니까? CIPS죠. 크로스보더 인터뱅킹 페이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줄여서 CIPS 이걸 통한 하루 평균 그러니까 데일리 하루 평균 거래액이 2021년에는 3천억 위안이었는데 2026년 3월에는 9,200억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1,360억 달러가 되고 요거로 해가지고 급증했습니다. 서방 금융 인프라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으로 해가지고 유명해진 바이든이 자해질을 했다고 우자가 대표적인 자해질을 했던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죠. 그게 바로 서방의 금융의 대표적인 인프라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중국이 2015년에 도입한 CIPS 국경 간 은행 지급 결제 시스템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4월 초에 1조 2200억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1800억 위안에 800억 달러 이거는 지금 해가지고 1월 해가지고 최신이 아닙니다. 최신 데이터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겁니다만 최신 데이터가 아니고 우자가 4월 초 거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4월 초에 1조 2200억 위안에 육박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1800억 달러 육박했고 그리고 하루에 42,000건의 거래를 처리하면서 4월 초에 또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경신했습니다. CIPS 그러니까 중국의 국경 간 은행 지급 결제 시스템 사용 증가는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 즉 스위프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러시아와 이란이 자신의 에너지 거래 결제에 위안화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있는데요. BNP 파리바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과의 양자간 에너지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면서 이른바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필적하는
페트로 위안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페트로 달러 이거는 통화 쪽으로 보면은 이 페트로 달러라는 말은 원래 없다.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다. 뭐 이렇게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통화 쪽에서는 페트로 달러를 갖다가 유로 달러 시스템 안에 포함된 거로 봅니다. 개념상 하여간에 이해가 잘 되겠죠. 페트로 달러하고 그다음 페트로 위안이라면은 서로 비교가 잘 되니까 일단 편하게 쓰긴 씁니다만 하여간 뭐 그거는 이해하시고요. 글로벌 석유 무역에서 위안화의 점유율은 하지만 3.3에서 8% 수준으로 추산되는 반면에 미국 달러가 전체 거래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어쩌든지 이란저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벌인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 추진, 그러니까 위안화를 갖다가 국제 결제하는데 많이 쓰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10년간 중국이 벌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보다 강력하게 이란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요. 네, 소제목으로 뭐 북한 핵 뭐 나왔는데 그거는 패스하고, 네, 호주, 인도, 중국 해가지고 미국 해가지고 뭡니까 쿼드 됐죠. 네, 쿼드가 뭐 항구를 갖다가 뭐 건설한다 이래 되고 뭐. 예, 이거는 뭐 히토리 같은 그런 거죠. 예, 희귀 광물 해가지고 어떤 팩트를 갖다가 뭐 깠다 이래 하는 건데, 자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은 쿼드 항만 건설 및 핵심 광물 협약을 발표했다가 됩니다.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외무장관들은 쿼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쿼드의 첫 번째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로 피지, 우리 놀러 가는 피지죠. 피지의 항만을 공동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태평양 도서 지역의 항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이 쿼드가 협력할 것이며 피지와 협력할 계획을 발표한다 하면서 피지의 쿼드의 항만 공동건설 합의권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인도의 원유 수입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러시아 물건이 미친 듯이 가지고 수입을 땡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고려됩니다. 그리고 뭐 이라크 물량은 떡락해버리고, 요 이라크 물량이죠. 떡락해버리고 이래 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인해 중동 지역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인도 정유업체들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산 원유 수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요거 뭐 베네수엘라 해가지고 튀죠. 예, 요거 튀죠. 예, 베네수엘라 해가지고 튀고 이럽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예, 보면은 이거 하늘색인데 견조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산 원유 수입으로 해가지고 인도 정유업체들이 눈을 돌렸다 이게 됩니다. 케플러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4월과 5월에 인도 정유업체들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베네수엘라, 브라질, 앙골라, 나이지리아산 원유 수입을 늘렸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지속적으로 계속 땡기고 있다 이게 됩니다. 페르시아만 산유국 중 유일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보유한 게 누굽니까? 예,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죠. 이 아랍에미리트 늘어나죠? 이거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요거고요. 연두색 요로 됩니다. 이 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인도가 땡긴 물량은 어떻게 된다? 사우디 일단 아랍에미리트 늘어나니까 아랍에미리트부터 말씀드리죠. 아이고 오늘 뭐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아랍에미리트의 로부터 땡기는 원유 수입량은요. 3월에 인도가 땡기기 얼마다? 3월에 하루 평균 23만 600배럴이었는데 4월에는요. 하루 평균 66만 9,700배럴로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많이 늘어나잖아요. 많이 늘어났고요. 원유 그러니까 사우디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61만 9,500 배럴을 갖다가 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게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뭐 사우디 이라크 해가지고 떡락해버렸죠. 이라크. 예, 이라크 떡락하는 것처럼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바레인 이 친구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넘어가서
네, 이런 점 88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좀 말씀드리죠. 먼저 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즉 이란전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연료 가격이 상승했고, 예, 항공연료 가격이 상승했고, 그리고 이 항공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트유가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항공권 가격도 상승하겠죠. 즉 지금 현재 Y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항공권 가격이 20% 이상 현재 상승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관련해서 조금 여담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은 그나마 먹고 살만해서 그렇지요. 2026년 5월, 2026년 5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각종 원조와 대출을 갖다가 절실히 바라고 있는 상태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고 잘 사는 나라들만 보면은 뭐 별로 데미지가 안 간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는 아셔야 되겠고요. 자, 넘어가고. 뭐 오늘 시간도 쫓기고 발음도 안 되고 이러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라크 얘기를 해봅니다. 이란 88일째 가지고 이라크 얘기를 또 해보죠. 자, 수출길이 막힌 이라크. 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막혔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수출길이 막힌 이라크에서 터키 쪽 파이프라인, 우자가 이거 이미 말씀드렸죠. ITP 해가지고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제이한 항으로 해가지고 물건 돌리는 거, 이거 어제 말씀드린 거, 요것뿐만 아니라 시리아 쪽으로 파이프라인, 요 시리아 이쪽, 타르투스 항이 있고 있죠. 이쪽으로 또 파이프라인을 만드니 만해가지고 또 이제 계획이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 기획 단계죠, 기획 단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갖다 시리아 쪽으로 또 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다. 이거 이라크 쪽으로 해서 요르단 쭉 가죠. 좀 많이 둘러가는 느낌인데, 이제 요르단 쪽으로 가서 요르단 그 아키바 항이 있습니다. 여기 아키바 항, 여기까지 가지고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요거 총 해가지고 세 개의 계획을 갖다가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라크가 말이죠. 단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지중해 쪽 항구, 그러니까 제이한 여기하고 시리아 쪽을 만약 뺀다면 시리아 타르투스 근처가 되는데, 여기 쪽의 경우에는요, 호르무즈 해협 의존 위기,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이라크의 위기,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수출하는 석유가 주로 어디로 가죠? 이거는 지중해 쪽으로 보면은 이거 유럽 방향 하잖아요. 유럽 방향. 그런데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수출하는 석유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시아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아시아 시장으로 가는데 지중해 쪽으로, 항구 쪽으로 물건을 빼보면요, 바벨 만렙은 그나마 패스한다 하더라도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 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의 경우 아시다시피 우자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에즈 막스급 유조선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VLCC하고 그 이상급은 이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우자가 보기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되겠다? 여기죠, 여기. 수에즈를 갖다가 통과하는 데는 요르단에 있는 아카바 항구 쪽으로 빼는 이 파이프라인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우자 견적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잠깐 해가지고 우자가 비교를 해드리죠. 유조선이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파나맥스, 해가지고 아프라맥스, 해가지고 수에즈 막스, 그리고 VLCC, 그리고 ULCC 이렇게 됐습니다. 대략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VLCC하고 수에즈 막스 이렇게 되는데, VLCC의 경우 여기 복잡하게 20만 32만 DWT 이래 되는데, 이게 200만 배럴짜리입니다. 한 척에 200만 배럴 싣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원래는 지금 현재 거의 주력입니다. 주력이 이 물건이고요. 이보다 더 큰 이 유조선도 있고 그런데 수에즈 운하로 통과하는 건 이보다 양이 줄어들죠. 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작다, 이게 되겠죠. 그 관련해서 또 잠깐 보시면 요 파나막스의 경우 어떻습니까? 수에즈 막스보다 더 작지요. 예, 더 작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름을 갖다 빼오잖아요. 빼오면 파나마 운하로 못 오고 어디로 옵니까? 아프리카 저 희망봉 쪽으로 아주 빙 둘러서 오잖아요. 왜? 아예 못 통과가 안 되니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희망봉을 돌아서 쭉 돌아서 오는 겁니다. 또 실데없이 또 넘어 나갔네. 해가지고 우자가 해가지고 배 이거 모습을 갖다가 보여드린 상태에서 수에즈 막스급 해가지고 관련 소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벌써 29분이네.
조디악 마리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물건 선사 비슷한 그런 건데, 하여간 조디악 마리타임이 삼성중공업 베트남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수에즈 막스급 유조선 4척을 갖다가 이미 가지고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건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중공업 베트남 조선소에서 추가로 조디악 마리타임이 중국 장수 신한통, 그러니까 신한통이라니까 그 말이 이상한데 하되 뉴한통입니다. 장수 뉴한통 조선소와 수에즈 막스급 유조선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해서 2029년에 인도반다. 예, 조디악 마리타임이 인도반다. 이래가지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건조되는 유조선의 경우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지 않지만 중국 조선소들의 수에즈 막스급 신조 유조선 가격이 한 척당 대략 8,900만 달러로 추산되기 때문에 4척을 갖다가 주문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3억 5,600만 달러짜리 계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디악 마리타임은 지난 6개월 동안 장수 뉴 한통 조선소에다가 VLCC 10척 금액으로는 12억 5천만 달러 어치를 갖다가 이미 발주한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카타르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을 갖다가 연장했다. 언제까지? 8월 중순까지 연장했다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 에디슨에서 얘기했다. 에디슨이 어디냐면 이것도 그 에너지 쪽에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죠.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을 갖다가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카타르 에너지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LNG 선적 17척 물량을 갖다가 취소 또는 연기했고요. 그리고 불가항력을 2026년 8월 중순까지 연장했는데 바로 이것이 앞으로 5개월간의 공급 차질, 지금까지 누적된 게 5개월 되겠죠. 그러니까 8월까지 가면 5개월간의 공급 차질이 어떤 모습이 될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의 불가항력 조치는 5월 26일까지 3차례나 연장되었는데 첫 번째는 6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두 번째는 7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요번에 세 번째는 언제까지? 최소 8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이거 불가항력이 선언된 게 연장이 되어 버렸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17척, 그러니까 이탈리아라고 하는 17척 선적이 취소 및 연기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5개월에 걸친 불가항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바꿔서. 네, 그런 가운데 참고로 이란전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LNG 공급 중 20%를 갖다 수송했고요. 카타르의 LNG 수출량 중 거의 전부라 보면 됩니다. 거의 전부를 갖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동시켰습니다. 이란전 발발 후 카타르 LNG 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통과해서 성공적으로 반출되었습니다만 대부분 파키스탄과 중국으로 갔고요. 관련 숫자가 카타르가 파키스탄의 그 에너지 유일한 백업이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믿고 있는 발전소 돌리는 그 천연가스가 카타르에서 주는 물건이다라고 또 이미 코멘트한 바 있습니다. 소수의 화물만 케이프타운항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저 밑에 케이프항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향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LNG 무역 항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이게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해가지고 좀 전에 해가지고 에디스 나오고 그랬죠. 자,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로비고 앞바다에 위치한 에디슨의 아드리아 터미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카타르 LNG 이 물량이 들어오지 않자 이탈리아에 있는 에디슨은 다른 포트폴리오 업체와의 화물 교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섞어 쓰기 그건데 하여간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터미널에서의 현물 및 단기 구매 증가 그리고 북서 유럽 허브 공급 확보를 통해 현재 공급 부족을 갖다가 메우려고 노력 중이고요. 에디슨은 최종 고객이 물리적인 공급 차질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현재는 발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탈리아 에디슨은 카타르와 계약한 장기 공급 물량이 아닌 다른 대체재와 포트폴리오 차익 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6년 올해 여름 시즌까지만 효과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2026, 2027 겨울 시즌에는 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극적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S&P와 독립 LNG 시장 정보 및 분석 데이터 회사인 ICIS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카타르의 장기 공급 차익 거래가 2026년 늦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 땜빵짓 하는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경우 특히 아시아 수요가 동시에 반등할 경우 유럽 LNG 수급 균형이 더욱 악화되어서 더치 TTF 내추럴 가스, 이거 뭐 유럽에 해가지고 대표적인 그거죠. 예, 천연가스 해가지고 그 선물하고 나온 거, 그거하고 이탈리아 또 따로 돌린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PSV 가스 간의 이 스프레드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뭐 공급 문제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지역별로 지리별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되고 라스라판, 이저 카타르가 자랑하는 그 대표적인 가지고 LNG 생산 시설이죠. 근데 공격받아서 17%가 날아간 거, 라스라판 시설의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카타르 에너지는 불가항력 선언을 철회하고 이탈리아 에디슨 같은 장기 구매자에게 정상적인 공급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외교관들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물자, 이 LNG, 석유 이런 것들은요 아직도 시장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고 있다. 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급 차질, 공급 이 중단된 거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소제목으로 반도체 지수 급등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데이터는 모닝스타에서 나온 겁니다. 모닝스타의 미국 반도체 지수가 지난 3년간 423.9%라는 미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급등한 데 반해서 같은 기간 모닝스타의 미국 국장지수 수익률은 85.6%, 보는 거죠. 보는 거. 85.6%고요. 세일포스하고 아도브 등이 포함된, 포토샵 만드는 아도브죠. 여기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지수는 17.6% 녹색입니다. 17.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죠. 예, 반도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하고는 완전히 떡나게 나왔고, 그나마 이 같은 기간 가지고 미국 국장 지수 역시 85.6%밖에 안 된다, 이게 됩니다. 특히 이거 저 소프트웨어 쪽의 경우 좀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파괴하거나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 뭡니까? 사스포 칼립스죠. 이게 커지면서 해당 주식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많이 짜친다. 이게 뭐 많이 짜치는 거 엄청나게 짜치는데 하여튼 그리 짜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펠란티어 등이 속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지수, 그러니까 AI 해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 돌리는 이 친구들의 이 지수는 82.5%, 그나마 소프트웨어 쪽만 올인한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고 끝났냐? 아니, 좀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뭐 기술기업, 기술 쪽 해가지고 기술 산업이 뭐 붐이라 나오죠. 자, 말씀드리죠. 이어서 반도체 산업의 시가총액은 AI 붐이 시작된 후 4배 이상 증가해서 2023년 5월 해가지고 요 7월인가 요 시작점이 여기란 소리죠. 5월에 해가지고 2조 2천억 달러. 이거 숫자를 보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해가지고 어디였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러죠. 예, 요래 됩니다. 여기. 2023년 5월에 2조 2천억 달러인데 2026년 4월에 얼마 됐다? 9조 4천억 달러를 가지고 급증했고요. AI 투자가 반도체를 넘어서 다른 분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2025년 10월 이후 시가총액이 13%, 2025년 10월입니다. 2025년 10월 이후에도 13%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일단 넘어가고요. 뭐 세미컨덕터가 나와 있죠. 세미컨덕터 나와 있고, 뭐 컴퓨터 하드웨어 나와 있고, 어플리케이션 이퀴먼트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문자가 지금 시간이 38분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기죠. 예, 이거는 또 해가지고 미국의 빚이 2026년에 만기로 돌아오는 게 9조 달러다. 뭐죠? 9조 달러나 든다 해가지고 만기 장벽 해가지고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단기 국채를 갖다가 현재 장기 국채로 전환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국채 물량을 갖다가 장기 국채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우자가 지금 회원용으로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장단기 그 국채 해가지고 스프레드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경우 현재 계속해서 5% 위로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떨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미 정부가 단기 국채를 갖다가 장기 국채로 전환하려고 움직임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국채 만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10년 만기만 해도 지금 5% 가까이 가잖아요. 이런 현재와 같이 높은 금리로는 대규모 국채 전환 그러니까 단기물에서 장기물로 전환하는 거 이거 자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크게 하락해야겠지요. 그리고 금리가 크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미국 연준 패드와 미국 재무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예, 그리고 패드 지금 의장이 된 케빈 워시의 경우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2026년 올해 말까지 그 금리 인하 수준을 갖다가 유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지금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가 온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당연히 경제 위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억하는 우한 폐렴이 있죠. 경제 위기가 가장 좋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데 2026년 올해 중간 선거가 낑겨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유일한 시나리오는 수요 파괴 같은 플래시 크러쉬가 일어나서 일시적인 QE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을 반등시켜 중간 선거 때까지 터지는 걸 갖다가 미루는 거, 예, 그것뿐이다. 나오면 유일한 시나리오는 그래 된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 파괴 한번 터져가지고 폭락 터지고 그러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해가지고 QE 양적 완화 바로 투입되고 그래서 시장을 반등시킨 후에 중간 선거 때까지 터지는 걸 갖다가 일단 막는다. 뭐 터지긴 터집니다만 완전히 다 2008 금융위기처럼 그 정도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수요 파괴 이벤트의 경우 뭐 예상치 못했다 또는 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등의 그럴듯한 명분만 갖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네, 뭐 국채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자가 이미 저 회원용으로 2개 올려놨는데 또 하나 또 올려야 됩니다. 또 올려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채권적은 잘 보셔야 됩니다. 국채 채권적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거 오늘 마무리입니다. 그래도 42분이네. 자, 페라리 역사상 최악의 디자인인가 가지고 우자가 말씀드립니다. 페라리에서 첫 번째 풀리 전기차, 그러니까 거의 뭐 순수하게 전기로만 달리는 차라 이 소리 되겠죠. 전기차 루체를 갖다가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공개하자마자 이탈리아에서 증시가 마이너스 8% 폭락하고 뉴욕에서 마이너스 5%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만 가면 디자인이 우짜가 보기에는 몰 개성적이게 이 변태되는 정말 희한한 꼬라지가 계속 목격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자동차 디자이너가 아닌 친구들이 디자인을 하고 게다가 AI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뭐 붕어빵도 아니고 맨날 생긴 게 비슷비슷해요. 자, 우짜가 보기에는 페라리 역사상 최악의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우자견적으로 충분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 페라리 차인데. 네,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